넌 왜 이렇게 눈에 띄냐, 이 자식아? 민준아, 얼굴이 왜 이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방부 장관 서지안 잠자는 호랑이가 깨어났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오전 9시 강의실은 200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아는 단상 위에서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고든 자세와 또렷한 발음은 학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첨단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군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안보가 완성됩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닌가요? 군대는 필요하기죠.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력이 필요한 곳이 군대입니다. 지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칠판으로 다가가 크게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정의. 필요하기라는 말, 참 편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해도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가 한창 무언가를 바꾸려 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악은 더 이상 필요악이 아니라 그저 악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지아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평소 항상 닫아두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죠. 지아는 재빨리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경 정전이 있었고 그 사이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조교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또 그 파일 보고 계셨어요? 요즘 자주 꺼내 보시는 것 같은데. 지아는 서둘러 서류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교가 나간 후 지아는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잠긴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21년 국방개혁안 극비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추진했다가 실패한 개혁안이었죠. 점심시간 무렵 발신인 불명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년 전 국방부 청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모두 검은색 마커로 지워져 있었고 오직 지안의 얼굴에만 빨간색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세요. 다시 꺼내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족도 위험합니다.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공군에서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휴가 나가요. 지아는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직 정기 휴가 때가 아닌데. 부대에서 포상휴가 줬어요. 훈련 성적이 좋아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밝게 말하려는 것이 역력했죠. 그래, 잘 됐네.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전화 끊어. 빨리 와. 민준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임이 부르네요. 내일 봐요, 엄마.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포상휴가라니 민준이 입대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저녁 무렵 지아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공군 제19전 투비행단 훈련 중 사고, 다수 부상자 발생.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비행단은 민준이 복무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전화해도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지아는 노트북을 켜고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9비행단 황준서, 상병 진짜 미친놈임. 후임들 완전 노예 취급. 거기 중대장이 누군지 알아? 공군 참모총장 아들이야.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림. 내 친구 거기서 자살 시도했는데 쉬쉬하고 넘어감. 지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3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의 번호였죠. 여보세요?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공군 19비행단 분위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우리 민준이가 거기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었죠. 작은 의심과 불안에서 시작해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새벽 2시 마침내 민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집에 갈게요. 단 2줄의 문자였지만 지아는 그 속에서 아들의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고 말투도 어색했죠.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며 쓰게 한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보안 휴대폰, 그리고 각종 기밀 문서들이었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과거가 아들을 통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민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범한 50대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죠. 3년 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지아는 공군 제19전 투비행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충청북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부대는 거대한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늘어서 있었죠. F-35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착륙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차에서 중년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죠. 혹시 아드님 만나러 오셨어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아이도 갑자기 휴가 나온다고 하더니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지안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위병소로 다가가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가 귀찮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강민준 일병 면회 왔습니다. 오늘 휴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위병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11시에 나온대요.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11시가 되었지만 민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시 그리고 1시. 지안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다른 부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마침내 1시 반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걸어온다기보다 끌려온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2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죠.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이 민준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안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오른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죠. 전투복 곳곳에는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준아.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민준을 부축하던 병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저희가 말리려 했는데. 황준서 상병이 또.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그의 팔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었죠. 지아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민준의 몸에서 소독약과 피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대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위병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아무나 만나주는 줄 아세요? 민원 있으면 행정반에 접수하세요.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김태섭 중령이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귀찮은 표정을 지었죠. 뭔 일이세요? 제 아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훈련 중 사고입니까? 명백한 구타 아닙니까? 김중령은 민준을 흘깃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목격자 있어요? 본인이 구타당했다고 진술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본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훈련하다 다친 거예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금지 조항 아시죠? 상관이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김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개 민간인이 군형법을 줄줄이 꿰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죠. 아줌마가 뭘 안다고 법 타령이야? 일개 교수 주제에 군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일개 교수?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맘대로 하세요. 어디 한번 해보시던지. 김중령은 대놓고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민준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계속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아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년 전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민준의 상태를 보고 즉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갈비뼈 3개가 골절됐고 내장 출혈 의심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골절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바로 그때 군복을 입은 헌병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일병은 군인 신분입니다. 군 병원으로 후송하겠습니다. 지안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민간 병원이고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군 사건은 군에서 처리합니다. 비켜주세요. 헌병이 민준의 침대를 옮기려 하자 지안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조항입니다. 응급 환자를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헌병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지안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의무기록 복사본이에요.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지안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헌병들은 결국 물러났지만 병원 입구에서 감시를 시작했죠. 진정제와 진통제를 맞은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준서 상병이 매일 때렸어요. 돈도 뺏어가고 PX에서 물건 사오라고 시키고 안 하면 더 때렸어요. 지아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F-35 정비 부품을 빼내서 밖으로 빼돌리는 걸 봤어요. 제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중대장은 알고 있었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아요. 황준서 아버지가 공군 참모 총장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군내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와 은폐, 그리고 권력형 범죄였죠. 밤이 깊어갈 무렵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3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경계하자 그들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민준이 동기들입니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꼭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 병사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황준서가 후임들 때리는 동영상이 17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개월 전에 자살한 김일병도 황준서한테 당하다가 유서도 있었는데 부대에서 숨겼어요. 지아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 이걸 주는 거죠?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아는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이 담겨 있었죠. 황준서라는 상병이 후임들을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고 군화로 짓밟고 심지어 담뱃불로 지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죠. 3년 전 그녀가 끝까지 개혁을 밀어붙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민준이 잠든 사이 지아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십니까? 김 검사님, 저 서지안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니, 교수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제 조카가 군에서 큰일을 당했습니다. 지아는 민준을 조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공군 19비행단 상황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그때 그 자료들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때가 온 것 같네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아는 먼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전과 달랐죠.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검사였습니다. 지안은 병원 복도로 나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비행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 검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들을 준비를 했죠. 최근 6개월 동안 그 부대에서 자살 미수가 4건, 의문사가 1건 있었습니다. 모두 훈련 사고로 처리됐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황준서 상병의 아버지가 정말 노진욱 공군 참모총장이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부대가 F-35 부품 밀매의 중심지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군내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리의 일부였죠.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아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정훈 과장이라는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일병 어머님이신가요? 어제는 우리 부대원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령은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상하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합의금 5천만 원 어떠신가요? 지안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령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억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대령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교수님, 군대라는 조직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커지면 아드님 전역 후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협박에 넘어갈 죄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대령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합의하는 게 안 돼.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 오후 2시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방신문사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일보 최 기자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기자를 병실 밖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19비행단에서 대규모 부품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 기자는 지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3년 전 정부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그러던데요. 교수님이 예전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셨다고.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품 횡령 건은 저도 관심 있습니다. 제 조카가 그 일 때문에 다쳤거든요. 그녀는 민준을 조카라고 계속 둘러댔습니다.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최근 3개월간 19비행단에서 빼돌린 부품 목록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습니다. 지아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F-35의 핵심 부품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죠.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죠?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교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녁 7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비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비반장이라는 상사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공군 19비행단 정비반장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를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개월치 부품 반출 대장 복사본입니다. 그리고 중국 바이어와 연락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조카도 그 부대에서 자살했습니다. 황준서 때문에요. 하지만 부대는 훈련 사고로 처리했죠. 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죠. 제 신분만 보호해 주신다면 증언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상사가 떠난 후 지아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옆에는 뜻밖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현 예비역 준장이었죠. 3년 전 지안과 함께 일했던 부하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도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장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아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수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자료들입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꺼낸 것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각 군별 비리 현황, 연루된 고위 장교들의 명단,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태극회라는 조직 아시죠? 전현직 장성 50여 명이 모인 비밀 결사입니다. 지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개혁을 가로막았던 세력의 핵심이었죠. 그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더 강해졌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군납 비리를 관리하고 있죠.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도현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준석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군 참모총장 노진욱이 태극회의 핵심 인물이고 19비행단은 그들의 자금줄입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이었죠. 도와주실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군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영광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썩은 군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 지아는 민준이 잠든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정 변호사님이신가요? 서지안입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수정은 군 검찰 출신으로 현재는 군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요. 제가 기다렸던 기회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끄는 지아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3년 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곳곳에 동지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병실로 돌아온 지아는 민준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 민준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그만두세요. 지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본부에서 근무한다는 소령이었죠.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난 5년간 19비행단에서 은폐된 사건 기록입니다. 자살로 위장된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지아는 놀라움을 감추며 USB를 받았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생도 그 부대에서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안의 주변에는 하나둘씩 동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군의 부패와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정의를 갈망했고 지안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 검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사흘 후 오후 3시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5명이 모여 있었죠. 김 검사, 박도연 예비역 준장, 민수정 변호사, 그리고 얼굴을 가린 현역 군인 2명이었습니다. 오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예비역 중장이 일어서며 지안을 맞았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눈빛에는 오랜 세월 군에서 단련된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죠.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3년 전 장관님 밑에서 합참 차장으로 일했던 오도현입니다. 지아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개혁안을 끝까지 지지했던 몇 안 되는 고위 장교였죠. 그도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었습니다. 오 장군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태극해와 연결된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군수품 횡령, 인사청탁, 심지어 북한과의 비밀거래 정황까지 있었죠. 월 평균 100억 원 규모의 검은 돈이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노진욱 공군 참모 총장이 있고요. 현역 군인 중 한 명이 마스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는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저는 공군 본부 감찰실에서 일합니다. 내부에서도 노 총장의 비리를 알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증거를 모으려다 발각되면 즉시 좌천됩니다. 또 다른 현역 군인도 입을 열었습니다. 해군 중령이었죠.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 건조 과정에서 수백억이 새나가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었죠. 민수정 변호사가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증거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 검찰도 군 사건은 꺼립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도연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술에 취한 노진욱 총장이 나타났죠. 그는 고급 요정에서 방산업체 회장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F-35 부품? 그거 팔아서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지. 어차피 전쟁 안 나잖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 내부 협력자가 목숨 걸고 찍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지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민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안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안이 나가자 오도연이 나머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시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준비하세요. 지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감염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체온이 39도를 넘습니다. 항생제를 최대 용량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아는 민준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서지한 교수님이신가요? 지아는 경계하며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우진입니다. 교수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지아는 놀라움을 감추며 그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 일에? 태극회가 단순한 비리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진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과 태극회 간부들이 만나는 사진들이었죠.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거의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나서주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3년 전 국방부 장관이셨잖습니까? 지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었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진이 떠난 후 지아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곧 끝낼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비행단의 정비반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지안에게 증거를 건넸던 바로
그 상사였습니다. 오도연이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른 협력자들은 안전한가요? 모두 보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병실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한 여자가 주사기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죠. 지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오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깁시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더 늦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날 밤 지아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옛 동료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죠. 새벽 3시 지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교수가 아닌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죠. 민준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아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내일의 선택이 가져올 폭풍이 얼마나 거대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오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현역 장교 12명이 동시에 증언할 예정입니다. 언론은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모두 대기 중입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9시 프레스센터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차 안에서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도현이 조수석에서 돌아보며 물었죠. 준비되셨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10시 정각 지안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안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지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죠. 공군 제19전 투비행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인 가혹행위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나타났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조카입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갈취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황준서 상병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지아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노진욱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내 폭력이 아닙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F-35 부품 횡령 증거였죠. 19비행단에서는 월 10억 원 규모의 부품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아는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태극회의 조직도였습니다. 태극회라는 비밀 조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전현직 장성 50명이 만든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회견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죠.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밀 정보를 아십니까?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는 모두 확실한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12명의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계급장은 선명하게 보였죠. 소령, 중령, 대령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의 현역 장교들입니다. 오늘 양심 선언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현역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썩었습니다. 상부의 비리를 고발하면 즉시 보복당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명씩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육군의 탄약 횡령, 해군의 함정 비리, 공군의 부품 밀매까지 모든 군의 치부가 드러났죠. 그 순간 회견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선두에는 노진욱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당장 이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 노 총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카메라를 돌렸죠. 총장님, 아드님 황준서 상병의 폭행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품 밀매 연루 의혹은 사실입니까? 노 총장은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전원 연행하라. 헌병들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또 다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죠. 노진욱 총장,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국방비리입니다. 노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어. 특수부장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영장입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에는 실패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안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서 교수님, 아니 전 장관님. 비서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께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장은 장관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만둔 사람입니다. 다른 분을 찾으세요. 비서실장이 떠난 후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죠. 엄마, TV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지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엄마야. 너를 지키고 싶은 엄마.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노진욱 총장의 구속, 현역 장교들의 집단 양심 선언, 그리고 태극회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밤 10시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지안 전 장관님이시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태극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아들이 소중하다면 이쯤에서 멈추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던 장교 중 한 명이 자살로 위장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오도연이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들도 필사적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육군 참모 총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태 대장이었죠. 서전 장관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아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총장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태극회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박 총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극회 회장 윤상호 예비역 대장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스위스에 5천억이 있습니다. 지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박 총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도 군에서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태극회가 죽인 겁니다. 기자회견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지안의 연구실에서 화염병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구실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지안은 이미 현장에 와 있었죠. 교수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소방관의 물음에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잿더미가 된 연구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중요한 자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CCTV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찍혀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로의 솜씨였죠. 오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겁니다.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요. 오전 9시 병원에 도착한 지아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의 병실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병실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했는데 주사기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민준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물러서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서 교수님, 아니 전 장관님. 이제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은 주변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극회가 교수님의 정체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정보부와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상호 예비역 대장과 중국 정보부 요원이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들이 무기 정보를 팔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비밀 장소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도현, 김 검사, 민수정 변호사, 그리고 박성태 육군참모 총장까지 모였습니다. 박 총장이 충격적인 정보를 꺼냈습니다. 내일 태극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50명이 모두 모입니다. 오도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들을 체포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때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도현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이 교수님을 알아볼 겁니다. 아직 제 정체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지아는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녁 7시 지아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엄마, 내일 뭔가 하려는 거죠? 민주는 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성공하면 태극회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지한 교수님.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오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누구십니까? 충고하는 사람입니다. 태극회는 당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의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에 고급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태극회 정기 모임 장소였습니다. 지아는 오도현이 준비한 위장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 관련 로비스트라는 설정이었죠.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홀에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전현직 장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단상에 윤상호 예비역 대장이 올라섰습니다. 그는 70대였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최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윤상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가 손뼉을 치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에 지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국방부 장관 시절 사진이었죠. 서지안 전 국방부 장관. 이 여자가 모든 소동의 중심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윤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 밤 사라질 겁니다. 중국 친구들이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들은 살인 계획을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노진욱은 곧 풀려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증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겁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지안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수상한데요?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습니다. 윤상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지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영입니다.
국방 컨설턴트입니다. 윤상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 지안이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 사이렌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 들고 나와라. 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극회 회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봉쇄되어 있었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원 체포한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살인 공모. 윤상호가 지안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서지안이구나. 지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지안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새벽 5시 지안은 청와대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를 부른 것이었죠. 비서실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대통령이 일어나 지안을 맞았습니다. 서 전 장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군요.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지안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죠. 어제 청문회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극회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태극회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입니다.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주고받은 뇌물 내역, 인사청탁,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북한과의 비밀거래 기록까지 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그들이 이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개되면 정권은 물론 국가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대통령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 뿐입니다. 지안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이용하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군 개혁을 완전히 제게 맡기십시오. 대통령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국방부 장관직도 다시 맡아주시면 장관직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검사 권한만 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지안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도현과 김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이제는 특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도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김 검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윤상호가 구속된 후 그의 집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금괴, 달러 뭉치, 그리고 수백 개의 비밀 계좌 장부였죠. 총 자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군납비리와 무기 밀매로 모은 돈입니다. 지안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전현직 장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기업 회장들까지. 이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오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큰일 났습니다. 노진욱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지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진욱은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많은 진실이 묻힐 수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노진욱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안이 병실을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노진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 장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부인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것입니다. 유서와 함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노진욱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죠.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USB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서지한 장관님께 전해달라. 그녀만이 이 썩은 군대를 바꿀 수 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USB를 확인하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극회 회원 전원의 비리 증거, 해외 비자금 계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군 내부 살인 명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김 검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단에는 자살로 처리된 병사 500여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살이었던 것이죠. 오도현이 주먹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 악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안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명단의 유족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민준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엄마, 뉴스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거예요? 지안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20년의 악을 끝내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상호가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내용이었죠.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죽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죠. 오도현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검님, 태극회 회원 3명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모두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겁니다.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안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태극회 위에 더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온 것이었죠. 한국 정부가 근거 없이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 즉각 사과하라. 외교부 장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 타격이 클 겁니다. 하지만 지안은 단호했습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진욱이 남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보부와 태극회가 주고받은 이메일, 송금 내역, 그리고 무기 기술을 넘긴 증거까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각국 대표들이 경악했죠.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중국은 해명해야 합니다. 중국은 발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한국군의 개혁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난 새벽 4시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이 이끄는 특검팀과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였죠. 작전명은 새벽의 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전직 국방부 차관이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부산의 호텔에서는 방산업체 회장이 체포되었고 대전의 군 관사에서는 현역 장성 6명이 동시에 연행되었죠. 지안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제3지구 체포 완료. 대상자 15명 전원 확보했습니다. 부산팀도 성공입니다. 증거물 압수 중입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지안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전 9시 대법원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신속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피고인은 황준서였습니다. 법정에 선 황준서는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황준서는 2년간 후임병 32명을 상습 폭행하고 금품 3억 원을 갈취했으며 F-35 부품을 불법 매매하여 황준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비겁한 모습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황준서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어서 노진욱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것이었죠. 노진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전직 합참의장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회의 실세였죠. 특검 측 증인으로 나선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현 해군 참모총장이었죠. 저도 그들에게 협박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며 비리에 가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태극회의 협박과 공갈수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녁 무렵 지안은 잠시 법원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퇴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병실에 도착하니 민준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참아.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련자를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죠. 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지안법이라 불리는 군 개혁 특별법이었죠. 법안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 사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군 인권보호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며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혹행위나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계급 불문하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군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아직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태극회의 해외 자산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장우진 국정원 팀장이 지안을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은행 비밀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지아는 깊이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직 태극해 잔당들이.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틀 후 지아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맞은 것은 한국 대사와 국제 변호사팀이었습니다. 스위스 검찰과의 회의는 팽팽했습니다. 그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계좌 동결을 거부했죠. 그때 지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진욱이 남긴 USB에 있던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은행 직원과 태극회가 주고받은 뇌물 증거입니다. 스위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국 은행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었죠. 결국 스위스 정부는 계좌를 동결하고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지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죠. 오도현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황준서가 교도소에서 자살했습니다. 유서에 더 큰 비밀이 있다고.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검님, 스위스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태극회는 완전히 와해된 겁니까? 지아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단 한 명의 범죄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중과 함께 저녁을 먹던 지안에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김 검사였습니다. 특검님, 황준서의 유서에서 놀라운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극회 위에 그림자라는 조직이 있다고. 그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합니다. 지안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구렁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아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처럼. 황준서의 유서에서 언급된 그림자 조직을 추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특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단서를 찾고 있었죠. 그러나 이 조직은 태극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의외의 인물이 지안을 찾아왔습니다. 70대의 노신사였는데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지안 특검님,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지안은 그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20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원로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군에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최 장관님, 어떻게?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니, 창립 멤버였죠.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군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죠.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손자가 있습니다. 육군 소위입니다. 그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장이 건넨 수첩을 펼치자 충격적인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보좌관, 대법관, 국회의장까지 있었죠. 다음 날 지아는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각하,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명단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건드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일주일 후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역사적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태극회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주범 32명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168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부대 분위기는 밝아졌습니다. 민주는 명예 전역을 하고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군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지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지안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서 특검님, 이제 국방부 장관을 다시 맡아주십시오.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어갈 때입니다. 대신 지안은 민간군 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은 있는 자리였죠. 그해 10월 1일 국군의 날 대규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주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완전히 회복한 민준이 있었죠.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군대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아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그들이 답하는 것 같았죠. 1년 후 지아는 다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 주제는 정의로운 안보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됩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곧 군에 입대할 청년들도 있었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군대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지아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미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날 저녁 지아는 민준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 국내 사망사고가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아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개혁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비록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식당을 나서며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 속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3년 후 민주는 군 인권센터에서 첫 사건을 맡았습니다.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를 변호하는 일이었죠. 재판에서 민주는 당당하게 변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민준의 첫 승소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그날 밤 지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뿌린 씨앗을 아들이 키워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지켜볼 것이다. 펜을 내려놓은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지키는 젊은 군인들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어머니의 분노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지안, 강민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